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세워서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100일을 잘 보내자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말씀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매산비 교재는요, 거의 30일분 구성이에요. 주 5일씩 해서 6주 정도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변수들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집에 친척분이 놀러 오실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개봉 영화 있으면 몇 번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늦지 않았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매산비 교재를 주 4일이나 5일 정도를 잡으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3월 전까지 한 열흘에서 2주 간격을 두고 2014년 거부터 14, 15, 16, 17, 18, 19 순으로 고1 3월 모의고사로만 총 6회분을 시간재서 풀 것을 권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산비가 기출문제를 편집한 교재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한 회분 시험지 80분 시간 재고 푸는 것, 그거 안 하고 처음 모의고사 치르려면 많이 낯설단 말이죠. 시간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시험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텍스트 위주의 화면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로 들어도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야기해 볼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2014년 3월 고1 국어 이렇게 검색하셔서 블로그나 기출문제 모음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다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프린트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할게요. 6개년 기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부터 예전 시험지로 감을 살짝 잡고 그리고 적응해서 점점 최근 시험지를 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입시제도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자주 안 바뀌는 것 같으세요? 3, 4년 간격으로 한 번씩 반영 교과, 반영 비율, 정시, 수시 등 선발 인원 이런 것 등등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수능 시험, 이렇게 생긴 시험지는 거의 20년이 넘은 거죠. 약간의 변화는 거쳤는데 전반적인 시험의 유형과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난 시험지를 본다고 해서 감 떨어지는 자료를 본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총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야 하는 시험지입니다. 중학교 때 시험지와는 생긴 것도 다르고 뭔가 딱 떨어지는 범위라는 게 없고 모르는 지문이 막 섞여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시험의 체계가 분명히 잡혀 있다고. 세 덩어리로 나누면 15문항씩이죠.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작문, 화법, 작문, 문법의 첫 글자를 딴 것이죠. 화법은 뭔가요?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대화, 발화, 화술, 그 말할 화자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듣기로 나온 적도 있고 지금은 말하는 상황을 텍스트로 다 적어놓고 이 말하기의 주제, 방식, 맥락 이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시험지 첫 번째 문항이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거를 고르라든지 발표 내용을 봤을 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이라든지 또 그 다음은 옷을 구경하는 아이들과 가게 주인의 대화를 써주고 의도,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긴장 풀고 꼼꼼히만 일단 읽으세요. 오늘은 각 영역의 대비책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이 시험지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전체 큰 가닥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문제 화법,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작문은 글을 짓는 거죠. 쓰는 거. 주제를 주고 어떤 개요를 작성하는지 보여주고 이 개요가 적절한지 또는 우리 실제 글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단어도 적절하게 골랐어야 되고 또 맞춤법도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 입에서 나온 문장 간의 응집성을 위한 접속 표현 여부, 어법에 맞게 쓴 건지 고르거나 혹은 잘못된 거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묻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점심 식사 후 칫솔질 권장을 위한 홍보 문구를 만들고자 한다. 조건이 칫솔질의 필요성 강조할 것, 그건 사실은 기본이죠. 은유와 대조의 표현법을 쓸 것. 그 조건 2가지에 맞춰서 짧은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대략 그런 정도 범주가 작문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5번 문법.
굉장히 큰 5개입니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문법에서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어려운 문항이 나오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빼놓더라도 기본적으로 4문제 정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 요소를 잘 채우면 되기 때문에. 문법책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의문 체계나 의문 변동,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그 다음에 품사, 명사, 동사, 부사 이런 거 있죠. 사자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높임, 피동, 사동, 이 밖에도 무수히 많죠. 최근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고사 3학년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의문 변동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이어서 말한 것들, 거의 그것들이 5문항을 차지하는 주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차차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문법 설명할 기회 있을 때 역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5문제를 지나고 나면 이제 30문항 남죠? 그 중에 절반은 문학, 나머지는 비문학. 수능에 나오는 문학 영역,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크게 일단 4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전시가와 수필 이런 것들이 일부 복합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희곡지문이 하나 등장하고 고전시가와 현대시가가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대략 한 지문당 4문제 또는 3문제쯤 되겠죠? 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학은 작가가 뭔가 창작한 거잖아요. 작가가 글을 쓸 때의 실제 상황, 소문 의도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합리적인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때 보기 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계속 14년도 시험지 보는 중이에요. 16번부터 18번까지 현대시 2개가 나오고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은 일부 중3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네요. 3월 모의고사는요, 배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인데 그 앞에 단서가 보기를 활용하여예요. 보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들길에 서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당대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자연물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참고서 어떻게 생겼죠? 시 지문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고 글의 종류, 성격,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 글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방금 제가 보기로 읽은 그러한 내용이 깨알같이 막 써 있잖아요. 그런 정보 없이 읽는 것보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대충 여기서 이런 걸 말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기가 쉬워지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죠? 눈치채셨죠? 이렇게 문제에서 1, 2, 3, 4, 5 선택지만 나오는 거 말고 보기라고 하면서 작가나 시대에 대해서 3줄이든 5줄이든 나오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시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읽을만 한 것입니다. 참고서의 일부를 보여주는 듯한 완전한 힌트인 거죠. 이 시를 바른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읽는 사람이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제시한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 이런 것들을 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작가에 대한 정보나 실제 이 작품의 탄생 배경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랑 문제 풀면 시간 재놓고 이거 풀 때 정확한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품 해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능형 모의고사는 그냥 안 배운 것들을 보는 게 놀랍지 않은 그런 시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르는 작품이 언제 어느 때 나오더라도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답을 맞출 수 있는지라는 얘기죠.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작품의 공통점을 우리가 외울 건가요? 어떤 시랑 어떤 시가 엮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외우는 작업이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1번에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2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3번,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4번,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5번, 첫 연과 끝연의 구조를 통일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학 파트의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 중에는
단 한 개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품은 몰라도 돼요. 작품은 처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직유가 뭔지, 역설이 뭔지,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한다는 것이 정확히 뭔지, 첫 연과 끝 연의 구조를 통일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이런 정도 유념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고려가요, 사설시조 이렇게 고전시가가 배치가 됐네요. 학생 입장에서 고전시가가 현대시보다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옛날 말로 써 있어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 유형으로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있고 제가 그 선택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높이고 있다. 2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번, 감탄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번,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5번,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용어를 알아두라고 할지 느낌이 오시죠? 열거법, 감정이입, 감탄사, 의문형 문장,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에서 배경 묘사 후 정서를 드러낸다. 선경 후정 이런 용어로 나오든 풀어서 나오든 작품을 보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능력.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전 산문인 흥부전이 나왔어요. 흥부는 가난하고 놀부는 부유하고, 흥부가 착한 캐릭터, 놀부가 못된 캐릭터.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많죠. 뭐 그렇게만 대답해도 나쁘지 않아요. 관련성 있으니까. 정확히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 중에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을 이루는, 구성하는 3요소를 말한다면 그것이 인물, 사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사건들이 생기고, 작가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캐릭터 설정도 다 하는 거고, 배경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우선 인물부터.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물의 정서, 심리, 표정, 말투, 그리고 인물이 하는 말, 대사,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듣는 것은 직접 문제 푸는 공부는 아닌데 들어두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알짜배기 정보예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인물, 사건, 배경을 언급한 것은 그런 이유고요. 이 흥부전 문제에도 꼭 알아야 되는 문학 용어들이 나와요. 1번,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번, 모습이나 소리를 흉내낸 말을 사용하여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3번,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4번,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5번,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해학적, 모습이나 소리를 흉내낸 말, 음성상징어. 의태어는 모습, 의성어는 소리. 지난번에 제가 말한 노트. 거기에 적어둘만 하잖아요. 왼쪽에 음성상징어, 오른쪽에 의성어 쓰고 바로 옆에 EX, 예 써놓고 삐약삐약. 그리고 밑에 줄에 역시 오른쪽에 의태어, EX, 깡총깡총. 이렇게 들으면 의성어, 의태어 누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용어가 자기 머릿속에 콕 박히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 때 음성상징어 하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용적 표현 마찬가지죠. 속담, 격언, 관용어구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정말 당장 써먹기 좋은, 주워먹기 좋은 핵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비유적 표현, 그러면 직유, 은유, 의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하고요. 직유는 아는데 직유의 상위 개념이 비유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한 큰 카테고리. 그 다음 이 시험지에는 희곡도 보이네요. 지문당 세문항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읽는 입장에서는 희곡이든 소설이든 뭐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인물, 사건, 배경, 중요성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인물이 별표죠. 희곡에는 지시문이 있잖아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미소를 띠며, 눈을 흘기며, 몹시 흐느끼며, 매우 놀란 표정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자,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모르는 말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 것 같은 이런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문학작품 속에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어떤 용어, 고유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서가 되는 말들. 근데 그런 거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문학작품의 힌트가 되는 보기의 설명을 반드시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라고 했죠. 여기도 또 나왔네요. 읽어드릴게요. 이 작품은 혼인 당사자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구습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권세에 대한 인간의 허욕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을 지닌 인간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신분을 초월한 인간 평등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아니 완전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그냥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서 제시해주고 문제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반응을 골라라. 감상자가 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국어라는 과목의 문제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해라.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한 정보에서 핀트가 어긋나면 거기서 멀어지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감상자의 반응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진짜예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나와요. 이것도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몇 번 읽어드렸으니까 이거는 문학만 읽고 가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 좀 전에 말한 거랑 뭐야? 똑같은 문제야? 같은 유형의 문제죠. 보통 지문들이 섞여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학이 쭉 나오고 이제 나머지 비문학이 배치되어 있네요. 비문학 읽는 법이나 독해 훈련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중에 글의 진술 방법 있죠? 서술 방법, 전개 방법. 그게 고등학교 문제 유형으로 나올 때 선택지가 어떤지 들어보세요. 1번, 활용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가 나오니까 예시에 가깝겠네요. 2번, 핵심 제재의 효용을 알려주면서 그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3번, 학문적 논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 4번, 핵심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고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역설은요, 반어 역설법 할 때 그 역설이 아니고요. 힘주어 말하다, 강조하다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노트에 써놔야죠. 그쵸? 그 다음 5번, 핵심 개념과 여타 사고방법들과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그 본질을 이해시키고 있다. 일단 1번 정의, 2번 묘사, 3번 분류 이런 게 아니죠? 선택지가 길어진다는 것은 선택지에 나온 요소가 다 정확하게 부합해야 옳은 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체크할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거잖아요. 설명문, 논설문, 보고문 이런 거. 그래서 인문, 철학, 역사,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제재는 굉장히 다양해요. 스테디셀러나 학술지의 한 페이지,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서의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고요. 소스의 범위가 방대하겠죠.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거예요. 대학에 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 전공 서적을 읽는데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출제하는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문에서도 글의 진술 방법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선택지만 봅니다. 1번,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번,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정의, 개념 규정이 나온다는 거죠. 3번,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4번, 권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5번,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비교, 대조, 분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도 있고 4번 선택지의 권위자, 인용, 통념, 오류 이런 단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휘력, 개념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제 영상들 앞에서부터 꼼꼼히 보세요.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싶을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예요. 수업 때 혹은 학원에서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서 모르는 건 아니야. 들어봤어. 머릿속에 어딘가에 남아있기는 해. 근데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아.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위 개념을 알아놓고 거기에 하위 개념을 채워나간다든지
전체 뼈대를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곁가지를 친다든지 이런 거를 강조했던 이유예요.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은 비유? 비유 아는데 근데 여기서 비유가 어디 있지? 왜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매산비 교재로 어휘 공부하는 법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자어로 된 추상어, 주로 서술어일 수도 있고 눈에 띄는 단어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36번 경우인데 뭐를 전제로 한다, 유발하게 된다, 수반한다, 초래한다 다 노트에 써야 되겠죠?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기술, 예술, 경제 관련 지문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45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각 영역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그 중에는 유형에 대한 정보도 있고 지문이 가진 특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 영상을 바로 보는 분도 계시겠고 좀 시간이 지나서 12월 말, 1월 이렇게 이후에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언제든 시작하기에 늦진 않아요. 14년부터 19년까지 6회분 3월 모의고사를 풀자고 했는데 맘먹기 따라서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간격으로 풀 수도 있고 2달이 남았든 1달이 남았든 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산비 교재 해나가면서 그거는 천천히 읽고 좀 분석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거고 모의고사 한 회분을 시간 재서 풀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적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좀 익히라는 거죠. 그래서 매산비 교재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현대시와 시조, 문법 주요 개념 적절하게 배치해서 잘 채워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사이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실제 시험처럼 80분 연속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